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인입니다. 오늘은 방송의 뒷배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방을 옮겨서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집에요, 셰퍼드가 2마리 살고 있는데 아침형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짖어대는지 방송 녹화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해서 방을 바꿨습니다. 벙크베드가 있는 작은 방이 있어서 그쪽으로 애들이 옮기고요. 오늘부터 저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 방에서 녹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7월 6일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주온 채널에서 핀테크 위크엔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라든지 페이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를 마련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기분을 좀 이어나가서 2가지의 핀테크 기업을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소파이입니다. Wall Street and your friends both like SoFi. So buy SoFi stock. 월스트리트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소파이를 굉장히 좋아한다. 따라서 소파이의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글을 준비해 준 팀은요, 루크 랑고라는 전문가,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인베스터 플레이스의 리서치 팀이 만든 내용입니다. 자, 소파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지켜봐 보시죠. 자, 소파이라는 기업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스럽터다. 그러니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핀테크 쪽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요. 포텐셜이 있다. 어떤 포텐셜이 있냐면 아마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파이낸스 분야 쪽에서 아마존만큼 성장할 가능성 있는 기업을 소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팀은요, 원래는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튜던트들이 만든 그런 기업입니다. 2011년에 창업이 됐고요. 이렇게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떠한 그 경험을 했었냐면, 학자금 대출을 하는데 이 학자금 대출의 현실이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가지의 커다란 문제점, 이슈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뱅킹 시스템이 너무나 피지컬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브랜치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스트리트에 나가면 알 수 있겠지만 정말로 많은 은행들이 길거리에 나열돼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퍼티를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그 피를 컨슈머들, 소비자들한테 전가한다. 따라서 굉장히 그 커미션 같은 게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미들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굉장히 비싸게 수수료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탠포드에 다니는 대학원생들이 소파이를 창립했는데요. 그들이 이제 의도했던 바는 뭐냐면 그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한다. 그래서 굉장히 자동화시켜서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을 선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프로세스가 간단해지고요. 또한 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학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고 또 디지털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학자금 대출 그 서비스를 소파이로 다 옮겨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소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파이가 핀테크 쪽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소파이는 시리즈,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디지털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그래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소파이 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소파이 머니는 뭐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돈을 관리하는 그런 어카운트, 쉽게 얘기하면요, 세이빙 어카운트 그리고 체킹 어카운트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fee가 없다. 따라서 무료라는 거죠. 물론 이제 데비카드도 제공함으로써 은행에 갈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데비카드 같은 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세이빙도 하고 그다음에 체킹 어카운트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고요. 두 번째 서비스는 소파이 인베스트입니다. 인베스트가 이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ETF를 살 수도 있고요. 또 크립토 커런시니까 가상 화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소파이를 통해서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 서비스는요. 소파이 머니 어카운트 앞에서 살펴봤던 이 구자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뭐 하나은행을 이용한다면 하나은행에 있는 돈을 뭐 삼성증권이나 다른 증권사로 옮겨야 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파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파이 어카운트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바로 투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다음 서비스는 소파이 크레딧 카드입니다. 크레딧 카드도 만들었는데요. 캐시백을 2%나 제공하고 있어서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계속해서 현금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하고요. 다음은 소파이 릴레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소파이 릴레이는 버짓을 짤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우리가 자금 관리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 안에 넣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소파이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여러 가지 교육적인 컨텐츠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립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교육적인 내용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섹션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많은 서비스가 소파이가 제공하는 그 모바일 앱 하나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파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파이낸스, 재정적인 그 상태를 모두 매니징할 수 있고 또 그 투자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투자 기간 중에 로젠블라츠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새롭게 소파이라는 주식을 커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바이 레이팅으로 시작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30까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파이의 가격에 비하면 $30면 엄청나게 그 상승 여지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한 7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소파이 말고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은요, 쇼피파이입니다. 흔히 쇼피파이 그러면 이커머스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근에 제가 여러 개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린 것처럼 핀테크 진출의 모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hopify's new payment platform opens up more third-party payment methods. 쇼피파이가 새롭게 개발한 페이먼트 플랫폼, 그 지불, 결제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결제 플랫폼을 이번에 third-party payment method에 오픈했다. 그 얘기는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해지죠? 자, 쇼피파이는요, 유나이티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는 걸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컨퍼런스인데요. 이 컨퍼런스 상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는 거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소개를 했는데 이 새로운 페이먼트 플랫폼은요. 서드파티, 다른 기업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 이 다른 기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페이 아니면은 비트페이, 업범 같은 기업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트페이라는 것은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업범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이렇게 업범의 그 결제 시스템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업범을 통해서 지불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시불로 업범이 그 온라인 세일즈를 구축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에 돈을 다 내주고요. 자기들한테 이제 할부로 소비자가 내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범한테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 이러한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업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드파티 기업들이 들어와서 쇼피파이의 결제를 도와줄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줬다. 이러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서 everyone is a partner.
쇼피파이가 이번에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요, 어떠한 전략인 것 같냐면 모든 사람이 웰컴이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끌어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보면은 서드파티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쇼피파이 역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쇼페이라는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다이렉트 컴페티터들을 초대하는 그런 격이 된다. 따라서 굉장히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앤 머천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섹터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 사장에 의하면요, anything that reduce the barriers, 그러니까 그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머천트들,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베어리어들, 장애들을 만약에 우리가 줄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상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이다. 만약에 상인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컨슈머,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쇼피파이한테도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굉장히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서드파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면요, 이 상인들은 이 다양한 페이먼트 옵션을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만약에 페이팔로 페이하고 싶으면 페이팔을 누르면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할부로 페이를 하고 싶으면 업범을 선택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쇼페이를 통해서 쇼피파이에 바로 지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불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넓어지면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쇼피파이는요, 이번에 이렇게 다른 그 서드파티 기업들한테 자신들의 플랫폼을 내어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채널로 자기들의 쇼페이를 지금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쇼피파이는 지불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쇼페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쇼페이는 쇼피파이라는 이커머스 안에서 지불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결제 시스템을 따로 분리해서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용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예로요, 2월 달에 보면 지난 2월 달에 쇼페이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숍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서칭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가서 이렇게 피드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바로 클릭을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때 결제 시스템이 쇼페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는 쇼피파이가 파트너십을 구축했는데 핀터레스트랑 파트너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핀터레스트는 지금 굉장히 여러 나라에 진출을 해 있는데 무려 27개 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70만 명이나 되는 쇼피파이의 머천트들이 그들의 상품을 핀터레스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쇼피파이는 최근 들어서 구글하고도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구글에 가면 가장 윗부분에 구글 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를 클릭해서 바로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때 결제 시스템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쇼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쇼피파이는 그 결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그 another revenue stream, 즉 그 부가적인 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전에는 이커머스를 통해서만 수수료가 이제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결제 시스템을 독립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은 뭐냐면요,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유저들이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모로 굉장히 커다란 브로드한 그런 뷰를 가지고 접근하는 기업이 쇼피파이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요, 굉장히 쇼피파이가 가는 길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핀테크 분야에서요,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기업은 비단 소파이 그리고 쇼피파이 뿐만은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라는 기업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만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Coinbase has hired an army of support staff to keep customers happy. 코인베이스가 고용을 해왔다. 아미는 이제 군대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의 서포트 스탑, 지원 부서의 인력을 증가시켜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당연히 커스터머,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창립자가 9년 전에 이 회사를 창립한 이후에요. 굉장히 많은 커스터머 컴플레인트,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을 여태까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갑자기 그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없어지는, 잘 보이지 않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에 빨리 컨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더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 로그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가상화폐 투자를 할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빨리 로그인을 해서 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 로그인이 더디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이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자, 근데 다행인 점은요. 올해 들어서 코인베이스를 그 컨택하는 그 컴플레인 하는 그 커스터머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70% 정도를 지금 감소시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유저의 수가 28%나 증가한 거를 생각하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고객 불만이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객 불만 사항을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그 지원 부서의 인력을 증가시키면서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배 정도 지금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만 해도 지금 지원 부서의 인력을 얼마 정도 늘렸냐면 3,000명 정도 고용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지원 부서의 인력이 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점을 빨리 그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컴플레인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객 불만을 줄여 나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다가오는 먼스,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은 라이브 챗도 론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라이브 채팅 기능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폰 서포트도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핀테크에 관한 공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기차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논리는 굉장히 명확하죠. 일단 전기차의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명하잖아요. 앞으로 내연기관의 생산량은 줄어들 거고 대부분의 차들이 전기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면 이 테슬라가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에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각 국가에서 각 시장에서 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 어떠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발견한 기사는요. 이러한 궁금증을 단 한 번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시원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한번 지켜봐 보시죠. Top 3 electric models in 10 countries with the highest EV market share. 자, Top 3 electric 모델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각 국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 Top 3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개 나라, 그러니까 시장이 10개인데요. 이 10국가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지금 시장 점유율, 전기차가 가장 많이 빨리 보급되고 있는 10국가를 골라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3개를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자, 탑 10 countries 10개의 나라를 골랐는데 이 나라들은요 highest share니까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판매되는 그 자동차들 중에서 100% 전기차의 비율이 가장 높은 10국가를 선택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 10개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3개를 각각 보여준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요. 이렇게 랭킹을 만들 때 여기 랭킹에서 사용된 판매대 수는요. 1월 달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4월 4개월 동안 판매된 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가장 빨리 전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나라는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증가 추세가 엄청난데 현재 전체 판매 대수에서 50.1%가 BEV라고 합니다. BEV라는 것은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컬이거든요. 따라서 100% 전기차가 지금 50%가 넘는 점유율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50%가 내연기관이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50% 중에서 무려 31.4%는 PHEV라고 합니다. PHEV
BEV는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하이브리드 차가 31.4%나 된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굉장히 빠른 그 전기차로서의 그 이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쉐어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노르웨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는 폭스바겐이고요. 두 번째가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세 번째는 아우디가 차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기차 보급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현재 27.8%가 BEV고요. 그리고 PHEV도 34.7%나 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점유율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마켓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는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7.5%의 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닛산이 7.4%, 그리고 현대가 만들고 있는 코나가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가 있게 됐네요. 자, 세 번째로 전기차 보급이 빠른 나라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지금 BEV 보급률이 10.3%고요. 하이브리드가 6%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마켓에서 테슬라의 모델 3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11.5%. 폭스바겐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ID3라는 모델이 7.6%, ID4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의 점유율이 9.7%, 하이브리드가 11.9%고요. 폭스바겐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3위는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 코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5위는 스웨덴이네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8.7%, 하이브리드가 28.3%고요. 폭스바겐의 ID4가 넘버 1을 차지하고 있고 2위는 테슬라의 모델 3, 3.3% 정도의 점유율이죠. 3위는 기아의 니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 차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6위는 스위tzerland입니다. 스위스가 8.2%가 지금 전기차고요. 또 다른 8.2%가 하이브리드다. 1위는 지금 폭스바겐의 ID3, 2위는 테슬라의 모델 3, 3위가 리노가 나와 있습니다. 리노가 4.7%네요. 자,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이 7번째로 빠른 국가가 지금 중국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순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전체 판매량의 8.2%가 전기차, 그리고 1.8%가 하이브리드다. 따라서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국가가 중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울링 미니 EV고요. 2위가 지금 테슬라 모델 3, 3위는 BYD입니다. 자, 8위로 넘어갑니다. 룩셈부르크네요. 보시면은 8%가 전기차, 10.2%가 하이브리드고요. 자, 보시면 테슬라가 넘버 1이죠. 모델 3가 6.3%의 점유율, 피앗이 지금 4.6%, 폭스바겐이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넘버 9은 UK, 영국입니다. 영국은 7%가 전기차고요. 6.7%가 하이브리드. 테슬라가 넘버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9.5%의 점유율. 기아의 니로가 잘하고 있죠. 5.1%. 3위가 닛산입니다. 3.7%. 마지막 10위는 프랑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급률은 6.9%, 하이브리드가 7.3%고요. 1위는 이제 프랑스 기업이죠. 푸조가 차지했고요. 2위는 테슬라 모델 3, 3위는 리노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기차 보급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10개 국가에서 어떠한 브랜드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대차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잠시만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옵니다. 클라우드 그 사스 기업 중에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혹시 이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짧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Cloud Flare's network doubles CPU capacity and expands into 10 new cities in 4 new countries. 자, 클라우드 플레어의 그 네트워크가 2배로 향상됐다는 거죠. 어떠한 그 2배 향상이냐면 CPU의 수용력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용량을 증가시켰다, 그런 얘기고요. 또한 익스펜즈했다, 확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무려 4개의 나라에 10개 도시에 이번에 새롭게 진출을 했다. 이렇게 바람직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그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기업은 이미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무려 100개 국가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진출해 있는 도시의 수는 200개가 넘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개 국가 10개 도시로 새롭게 그 비즈니스를 확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자, 어떠한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도시에 진출을 했는지 국가의 이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지아, 코스타리카, 투니시아, 미얀마, 케냐, 방글라데시,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반도체로 넘어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소망이 하나 있죠. 암과 엔비디아의 인수 합병이 좀 잘 이루어져서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CEO says NVIDIA merger better than going public. 암의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와 인수합병하는 것이 고잉 퍼블릭, 우리가 IPO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는 40빌리언을 주고 이번에 암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것이 UK의 테크놀로지 잡을 만드는데 훨씬 더 지원 효과가 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암이라는 회사는 캠브리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의 테크 회사입니다. 따라서 그냥 혼자서 상장을 하는 것보다는요. 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미국 기업을 끌어들여서 다양한 테크 쪽의 그 새로운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영국의 경제 상황을 도와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정연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CEO가 또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우리 역시도 IPO를 한번 고려해 봤었다. 그렇지만 우리 결정은 어떤 거였냐면 만약에 IPO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압력이냐면 주주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기적인 시점으로 그 매출을 증가시켜야 되고 수익률을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그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역을 넓혀 나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이노베이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상장을 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논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회사의 블로그 포스트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엔비디아랑 합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스케일이 갑자기 커질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인력적인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돈도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민첩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그 반도체 혁신 쪽에서 다양한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암의 CEO가 엔비디아랑 그 합병하는 것이 IPO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퀄컴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텔레그라프라는 뉴스페이퍼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만약에 엔비디아랑 그 합병이 무산돼서 만약에 암이라는 기업이 IPO를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그 암의 CEO가 우리는 IPO 하기 싫다. 합병하는 것이 훨씬 그 영국 쪽에 유리하고 암이라는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논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요, 현재 암과 엔비디아의 딜은요, 정부 당국의 그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요. 현재 미국 규제 당국 그리고 영국의 규제 당국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유로피안 유니언이니까 유럽 연합의 규제 당국에도 승인을 받아야만 이번 딜이 성사된다. 물론 이제 중국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다음 기사는요, 아주 간만에 배당 주식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준 초기만 해도 제가 가끔씩은 배당 주식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 간만에 굉장히 좋은 기사를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buy these abnormally cheap dividend aristocrats, Credit Suisse says. 자, 뭐뭐 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되냐면 에브노말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를 사야 되는 그런 시기다.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기관의 이름은 크레딧 스위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는 뭐냐면 지난 25년 동안 배당금을 단 1회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비던드 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디비던드 킹은 뭐냐면 50년 동안 배당금을 단 1년도 거르지 않고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를 추천해 주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요. 지난 1900년부터 지금까지 한 120년 동안 주식시장의 애뉴얼 리턴, 수익률을 따져보니까요. 전체 리턴 중에 무려 63%가 배당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배당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주식을 샀다는 그 전제가 성립이 돼야겠죠. 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배당 투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면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주식들이 퍼포먼스를 살펴보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좋지 않은 퍼포머였다. 따라서 이런 주식들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혁신적인 기업한테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혁신에 의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렇게 하이 일들을 가지고 있는 배당주다라는 의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높은 배당금을 줄지 몰라도 결국 가서는 배당 컷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을 잘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배당주 투자 방법은 뭐냐면 조금 일드가 낮더라도 배당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주는 그런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수익률이 높았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의 그 의견으로는 콤비네이션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주식이 좋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디비던드가 계속 상승하고 계속 성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그 배당률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주식들을 가려내서 투자한다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으로는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 즉 지난 25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 올려준 이런 종목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배당률이 2%가 넘는 주식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런 배당주들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어닝에 비해서 프라이스 PE 레이쇼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PB 레이쇼를 살펴봐도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주식들을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의 배당주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 주식들은 공통적으로요. 다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다. 지난 25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준 그런 주식들만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배당률이 2% 넘어가는 이러한 주식들만 간추렸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M이 들어가 있고요. 캐터필러, 쉐브론, 코카콜라, 에머슨 일렉트릭, 존슨앤존슨, 맥도날드, 펩시코, 시스코, 그 다음에 BF 코퍼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나타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디즈니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디즈니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고 또한 오늘 함께 하실 뉴스의 내용도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따끈따끈한 뉴스들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hares of Disney falling earlier today in the middle of the session on a report from The Information saying Disney Plus U.S. subscriber growth slowed sharply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stock had since come off the lows into the close, closed about flat. A Disney spokesperson saying in a statement that this information contains factual inaccuracies and does not reflect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 Let's bring in Jessica Tunkel, one of the reporters who broke that story. Jessica, how bad was it? What did you learn? So the real thing to understand about Disney Plus is that their growth in North Americ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market right now, is almost flat. They had about 38 million subscribers in North America, up from around 37 million in February. So that is suggesting very slow growth in that market. And it's going to be something they have to deal with. So just remind us what they do release each quarter, which is obviously not too far away off now when we get that release, and what you're expecting for the headline number. You're still saying it's growing in other regions.
Right. So Disney doesn't break out its regional subscriber growth. So we don't know, unless you get internal data or see internal data, how they're doing in each market. So they had a little more than 110 million total subscribers late in the third fiscal quarter. And a lot of their growth, according to our understanding, is coming out of India. In India, which has around 38 million subscribers, they've seen some growth. But the issue is, in India, the price for Disney Plus is only around 45 cent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ice is around $8. So while they might be growing quickly in India, the issue is that the revenue per user there is obviously much lower, and that's going to be a challenge for Disney. So the broader point that you raise, which matters a lot to investors, Jessica, is just how widespread the appeal is of Disney Plus. It's grown so fast. In fact, all the comparisons to Netflix is that it grew. It took a lot less time to get to the Netflix type numbers. But the question is now what, right? And is it going to have that mass, long-lasting appeal that Netflix is having? Exactly. I mean, that is the real question, right? I mean, think about all of the people who signed up for Disney Plus. Many of those people actually signed up before the service even launched, because it's Disney, it's Marvel, it's Star Wars, it's Mickey Mouse. These are all brands that there are loyalists of these brands, there are families. So all of those people signed up pretty much within the first year. But now the question is, Disney is going to have to figure out, how do we attract beyond our core audience, and how do we get those young adults and the teenagers and more 20-year-olds? We need to start creating more content and doing things faster. And that is, I know this has been a constant concern at the company, and something they've been talking about is, how do we widen our purview to get more people in beyond the Disney core? Jessica, thanks for joining us.